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8기 오상철입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소장님 정책 아카데미 듣기 전에는 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사회적인 예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직 6주밖에 되지 않았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접한 지도 별로 안 돼서 팟캐스트 방송이나 책은 좀 사서 읽고 있긴 한데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되게 문제는 심플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그냥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일개 시민이겠지? 하고 있는데 정책 아카데미를 6주 동안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우선 단 하나는 생각보다 심플하다. 모든 문제는 가장 기본에서 시작하고 그 기본은 단 한 줄일 수 있다. 한 단어일 수 있다.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1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에 국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주말에 아주 난장판이 벌어진 그 사진들만 계속 올라오던데.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제 25일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이제 신설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 부여하는 이런 법안이 하나가 있고, 선거구제와 관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제 같이 패키지로 묶이면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신속 처리 요구권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각가지 이제 기사에는 동물국회 해가지고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뜨던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지금 네. 쟁점이 그 두 가지인가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선거제 개편안 하나,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관련한 거 하나,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이고, 여기에 관련된 법안은 4개의 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패스트 트랙은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이제 안건이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란 뜻인데, 원래 경제 분야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을 원래 담고 있거든요.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 통상 협력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협상 특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2015년에 그 안건으로 들어온 2012년이죠,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인데 네. 이 패스트트랙은 2015년부터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례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나 이제 가습기 살균제 같이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법안인데,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 3법이 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최장 330일의 이 국회 관련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기간 넘어가면 바로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지금 이제 쟁점 사항이 세 가지라는 거네요. 말한 것처럼. 하나는 공수처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도. 선거법. 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안건과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자한당이나 다 기타 야당들이 어떤 입장에 있나요? 일단 패스트트랙을 이제 주도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공수처 법안을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따로 또 추가로 또 지금 발의한 상태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세 가지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나 꽤 됐죠. 오래됐습니다. 네. 예. 그동안에는 뭘 하고 네. 다시 무슨 게 뭐 이쪽으로 묵내 마내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세 가지 이렇게 쟁점에 대해서 네. 전부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지금 원래 예전에는 선거제 개편안에 관련해서는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전에 이제 한번 그 심상정 의원이 자세한 뭐 수식에 대한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뭔가 꼼수를 해서 마련해 놓은 이후로는 지금은 현재 이제 요거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세 가지 입장에 다 지금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 도입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조 그 뭐 방식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것하고 검경 수사권 문제하고 네.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분리를 한다는 건가요? 그쵸. 일단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한을 주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지금 보면은 경찰의 1차 수사권하고 수사 종결권 자체를 이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폐지하고 수사에 관련해서는 경찰이 시작도 하고 끝맺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주자라는 검찰은 이야기입니다. 지휘권을 이제 폐지를 하면 검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로 그게 나오고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죠. 네. 자한당은 세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그냥 일단 이 법안들 자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를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장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은 없는데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게 되면 거대 양당 제도가 무너지고 다당제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또 어쨌든 지금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20석 정도. 그러니까 자한당 입장에서는 이 의석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일단 개편안은 반대를 하고 있고 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데 이 공수처란 걸 만들어서 소위 이제 친문 수사 기구를 만들려고 한다. 괴시타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을 기득권을 쳐내려고 이걸 만든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독일에서 이제 그런 비밀 경찰 괴시타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을 기소 대상에 포함하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사실 처음에는 국회의원, 뭐 그쵸. 대통령, 뭐 법장, 차관 이런 사람의 친가족 뭐 이렇게까지도 다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빠지고 다른 다 빠지고. 다 빠지고 판사, 검사, 경찰 이렇게. 그럼 뭐 하려고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은 이걸 이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것도 웃기는 게 네.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참 재밌는 게 자한당은 영원히 정권을 안 잡겠다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공수처 뭐 이렇게 게시타포나 뭐다 이런 것을 반대한다 그런 건가요? 앞을 전혀 내다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든 게 새누리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18대 때 새누리당이 자기네가 이제 이게 인원이 적으니까 만들었다가 19대 때는 또 자한당이 이게 늘었거든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폐기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제 하도 욕먹어서 폐기를 못하고 지금은 또 다시 이것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도 지금 네. 쟁점 사안 세 가지에 대한 자한당의 입장이 뭐냐 이거 첫 번째 공수처 반대. 네. 네. 이거 게시타포다. 네. 그럼 네. 자한당은 영원히 정권 잡는 걸 포기하거나 정권을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지금.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오늘만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수처는 그렇고 연동형 네. 비례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그것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자유당은 반대를 해요? 아예 270석, 그러니까 30석을 줄여서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제를 아예 없애자라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을 아니죠. 내서 지난번에 안을 낸 거는 지금 총원 300에서 200으로 아예 줄이자. 270. 270? 예, 270명. 뭘요? 국회의원 정수 아, 자체를. 장수를? 예, 네. 자유당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그건 찬성할 만하네. 원래 작년에 이제 원내 5당 대표들이 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법안 만들겠다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당, 네. 자한당의 주장은 지금 현재 300명인 정원을 270명으로 줄이되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거예요.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없애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전부 1인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예.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300명을 270명으로 줄이는 건 찬성할 만한 이야기고 완전 1인 소선거구제로 하자라는 주장은 또 반대해야 되는 이야기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한당에서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나 이런. 그러면 이제 공수처 문제하고 연동형 비례제 비례대표 문제네. 네. 네. 결국은 자기들 밥그릇에 관한 그쵸. 이제 있어서 네.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개밥도 개들도 자기 밥그릇 건들면 주인 문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홍준표 씨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다 개들이네. 너무 적절한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국회와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그냥 그 핵심을 찌르는 그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지들 밥그릇 싸움, 그쵸. 자기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네. 네. 절대로 그거 이렇게 서로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밥그릇은 건들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네. 저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은 저리 가고 그냥 이게 국회의원들 밥그릇 분들 국회의원들이니 각자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신경 꺼라. 네. 뭐 그런 이야기도 같네. 그렇죠. 근데 일단 평가는 지금 어찌됐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민주당도 손해를 보고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근데 보는데 그걸 어떻게 손해를 본다라는 걸 어떻게 네,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전 이제 그 지지율이나 여론조사 이런 거 바탕으로 가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지율이 이렇게 될게 이렇게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현재 300석 중에 250석이 이제 소선거고 50석이 비례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20석을 늘리는 것이 무슨 그 표가 납니까?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표율 70% 중에 민주당과 자한당이 거의 8, 90%를 가져갈 건데 네. 아니면은 지금 그 기타 야당들을 보면 거의 지금 표를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그러면은 8, 90% 자기들이 다 가져갈 건데 어차피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사실은 뒤로 생각해 보면은 이리치나 저리치나 전부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피 튀기게 저렇게 싸우는 쇼를 벌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지금 막 개판 싸움이 돼가지고 엄청 국민들한테는 욕을 먹는데 사실 이게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판을 치는 사람은 당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데요. 민주당이 네. 자한당의 국회의원 18명을 이제 뭐 폭력이나 뭐 이런 그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한국당 내에서는 이 18명은 무조건 공천 받는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 확정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집회나 이런 데서도 박수치게 이렇게 띄워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쟁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첫째 공수처 문제.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제 경찰이 있고 검찰이 네. 있어요. 네. 일단 이렇게 공수처는 수사하잖아. 수사기관이잖아요. 네. 경찰과 검찰 위에 네. 별도로 수사처를 넣는 거죠. 수사처를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별도로 수사처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첫째는 일단- 경찰하고 검찰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이거를 정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 외부에서 이거를 압박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지금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있는데 네. 경찰과 검찰이 뭐가 문제이기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 세간의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5개 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요?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그 대통령이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뭐 관료가 됐든 관리가 됐든 네. 누가 됐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제도나 방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지 그쵸. 아니면 경찰과 검찰은 뭘 어떻게 해도 이 힘센 게 기득권 권력자들한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별도의 어떤 수사 이들만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별도의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조차도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확보를 못하는데 네. 뭐 어떤 방법으로 공수처를 만들면은 이런 권력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방법이 지금 어떻게 만들겠다? 지금 일단 나온 안건은 보게 되면 여야 의원이
2명씩 추천을 해서 이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8명의 위원들이 2명을 추천을 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뽑는다고 해요. 쌩까고 아니 그럼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똑같죠. 판관들은 뭐 어떻게 선택? 검찰총장도 그렇게 검찰총장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똑같죠. 하는데 똑같죠. 이게 생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면은 그러면 이 힘센 사람들에 대해서 힘센 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렇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한다. 그럼 힘센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예요? 현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이렇게만.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공수처라는 게 경찰하고 검찰을 이렇게 지휘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인 것에 불과하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원안을 올렸는데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 보완하자. 아니 지금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장관이든 이렇게 공무원 관리들이든 힘센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 네.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수처를 만들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럼 당연히 대통령부터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해야지. 그럼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이렇게 경찰하고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는 그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은 네. 네. 이게 무슨 게 공수처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발을 먼저 한 발 들이고 나서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쌩까고. 그 다음에 근데 경찰과 검찰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온갖 생쇼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이나 법원은 스스로 권력화돼가지고 네. 스스로 권력화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손을 이렇게 함부로 대기가 힘든 그런 어떤 기구가 돼버렸잖아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든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경찰이나 법원을 손대면은 오히려 그 보복을 더 이렇게 그쵸, 쉽게 그쵸. 받을 위험이 커서. 그렇죠. 이게 이제 독재 정권 시절 같으면 꼼짝을 못했지 독재 권력에. 네. 그렇지만 이미 이제 민주화했기 때문에 검찰과 이렇게 법원이 민주화라는 그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완전히 스스로 권력화돼 버려서 정말로 이렇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공수처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런 괴물이 된 검찰이나 법원을 다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공수처 자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집권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또 심을 건데 그렇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건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검찰 위에 또 검찰을 하나 더 만든 거대 불가하죠. 또 그 공수처에 가는 사람들도 어차피 수사기관이니까 경찰 다 출신들이 가고 가겠지. 응. 검찰도 파견식으로 이렇게 갈 테고.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이제 그 조건으로는 이제 삼권 분립이잖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입법, 행정, 사법, 뭐 거의 감사 뭐 이렇게 뭐 입법, 행정, 사법에서 분리돼야 된다. 서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한 삼권 분립의 핵심은 뭐냐면 삼권 모두가 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 모두가 다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국민들이 원하면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직접 개입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국민들이 직접 개입해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스스로 권력화돼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감시하고 탄압을 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말은 선거 때만 되면은 말은 상권 분립이 어쩌고도 없고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네, 뭐. 네, 네. 그럼 미친 개 소리만 한다. 이게 무슨 차악보다 뭐 이렇게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 뭐 이렇게 거짓 말도 안 되는 게 사기 같은 소리들 이렇게 사기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 이거예요. 근데 검찰과 법원이 문제가 됐다. 문제다. 스스로 이렇게 권력화돼 가지고 무소불위에 힘을 갖고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사법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그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주권, 국민은 표 찍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법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구조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조정권인가 뭔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일본도 네. 검찰이 나름대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어떤 권력 기구가 연루된 사건이나 어떤 거대한 악이 엄청난 어떤 그 힘을 갖는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조차도 눌리거나 아니면은 검사가 개인적인 어떤 친인척 관계나 친분 관계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사인 어떤 그 사건들을 기소를 안 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경우에 네. 일본 그 시민사회로부터의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이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도록 검찰에 요구를 해요. 네네. 그럼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성의가 없다라고 하면 검찰을 배제를 시켜버려요. 배제를 시키고 이른바 특별검찰 임명을 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해요. 정권을 줘서. 그런 걸 2009년인가 2010년인가에 발을 했어요. 네네. 대배심 제도라고 이렇게. 대배심 제도요. 예, 대배심 네네네. 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어떤 재벌이나 아니면 거대한 어떤 힘센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어떤 거대한 어떤 파워,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아니면은 검찰, 검사들, 아니면은 법원, 판사들, 이런 그 이른바 사법기구의 어떤 범죄 행위, 비리 행위, 부정 행위, 또는 정부 관료들의 부정 행위,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다, 이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본인들이 판사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 이거예요. 사건에서. 네. 당사자 배제주의. 예. 그런 사건, 국민들의 어떤 중대한 관심 사안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배심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른바 전체 국민들 중에서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 다 대상으로 하지 않죠.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른바 이제 성인 남녀들 사이에서 전문 직군별로 이렇게 가는 다음에 그 직군별로 해서 10,000명이면 10,000명들을 뽑고 이렇게 자원이라든지 타천을 받아서 10,000명씩 예를 들어서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10,000명씩을 근데 전문 직군이 한번 50개가 된다. 50개 직군에 대해서 각 직군별로 10,000명씩을 이렇게 일단 하고 그 10,000명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서 네.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추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10명이면 10명을 딱 선출을 해가지고 이 10명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 네. 니네들이 그 기소를 안 했는데 기소를 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건 검찰이 연루된 사건이나 법원이 연루된 사건이나 해서 당사자일 경우 또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렇게 미적미적 할 경우에 이건 검찰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그 특별검사가 직접 별도의 그 임시 수사관들을 임명하고 검사를 임명을 해서 정권을 갖고서 그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서 기소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배심 제도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재벌이 됐든 아니면은 그 검사든 뭐 검찰총장이든 뭐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판사든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은 대리인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나 부정부패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장치이죠. 직접적으로 장치. 공수처는 이게 대통령이 공수처 이렇게 너 수사해라고 지시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 네.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짓을 할 거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해도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가도 법원이 또 판사들이 고마운 고꼴이면 이게 재판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죠. 안 될 네.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재판도 직접 국민들이 사법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네. 뭐죠? 배심원제죠. 배심제도예요. 네. 배심제도. 배심제도. 배심원제도예요. 배심원제도 똑같이 국민들이 다 먹고 사는 걸 바쁘니까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직종별로 해서 이렇게 후보 명단들을 뭐 1,000명이면 1,000명, 뭐 10,000명이면 10,000명, 뭐 10,000명 많다면 1,000명씩 이렇게 쭉 해놓고 이 가운데에서 사안별로 재판 사안에 따라서 예컨대 이제 포획 사건이나 경범죄 같은 경우는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거. 예, 네. 그건 이제 일반 재판으로 판사 재판으로 그냥 처리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이제 네, 정해야 네, 되겠죠. 네, 네, 네.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역시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을 뭐 10명을 뽑아가지고 뭐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그걸 판단하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판사가 거기서 어떤 그 영향력이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무슨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말이 나올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검찰이나 이렇게 법원을 보면은 검사나 판사를 보면 다 족보화돼 있어요. 부모가 검사거나 판사면 자식이 검사거나 판사이고 사이나 아니면은 며느리가 검사거나 판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검찰에서 승진도 그런 연줄이 없으면 승진하기 힘들어요. 자기 뭐 이렇게 아버지나 장인이나 뭐 장모나 이런 사람들이 법원장 출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지검장 출신이라든지 하면은 승진도 이렇게 쑥쑥되고 보직도 이렇게 좋은데 받고 뭐 그런다, 표가 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이 뭐 검사나 사이 판사를 이렇게 얻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며느리를 검사를 판사를 얻고, 며느리는 잘 안 얻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법조인 자체가 자기 자식, 부모 자식이 그냥 대를 물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족보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 지금 검사나 판사들이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뭐 이건 추측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런 족볼 관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직 검사나 판사들 조사를 해보면 변호사들을 그런 제외하더라도요. 혈연 관계나 인적 관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공수처를 만든 뭘 하든 웃기는 거예요. 생쇼에 불과하다. 배심 제도를 도입을 하면 국민들이 중요한 어떤 그 재판 사건에 대해서 직접 사법적 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거예요. 검사나 판사가 임의로 이렇게 재량적으로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심 제도에는 그냥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서 유죄일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몇 년짜리다라는 그 형량까지도 결정하는 뭐 이른바 이제 참심제죠. 거기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현재 판사들도 같이 참여하지만 판사는 소수일 뿐이고, 형량을 때리는데 참심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판사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나 뭐 두 사람, 뭐 세 사람 이렇게 되고, 배심원이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판형량도 배심원, 만약에 참심제를 하게 되면은 형량도 배심원이 이렇게 과반 이상을 인원수로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만 이제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법률에 대한 전문가니까 배심원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과반 이상을 이렇게 배심원으로 이렇게 매우 충당한다라는 것은 그냥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지식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는 그런 정도로 따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공수처 필요 없어요. 이건 정말로 그 쓰레기예요, 공수처는. 쓰레기 법안이요? 생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만약에 다음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뺏겨서 만약에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민주당이 공수처 폐기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워낙 자주 봐던 그 모습이라서. 저거 이제 또 자한당이 개똥이나 누군가가 독재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을 탄압할 건 한다고 공수처 폐지하자고 생쇼 부릴 거예요, 또.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는 이건 정말로 이렇게 그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쇼를 벌이고 있어요. 왜 쇼를 벌이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정권 지금 이렇게 경제가 개판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총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총선에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다른 걸로는 포인트를 딸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 비핵화 문제도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자한당 물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한당이랑 같이 진흙탕을 만드는. 지금 진흙탕 만드는 거. 자한당도 지금 이제 자기들 이제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는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그 지지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난장판을 부려야 돼요. 이 영남권의 그 철밥통 그 지지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난장판을 부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과 둘러싼 이 난장판은 무슨 국회 선진합니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라는 말 자체도 웃기는 거죠, 정말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이벤트 하는 거네. 홍보쇼네, 홍보쇼. 그냥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가장한 담합이네요, 담합, 그러면.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선거제 개편안. 선거제 개편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어차피 선거를 하면
자기들 이렇게 철밥통 지지 그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흠이 안 나요.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그거 해봐야 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쇼하는 것은 똑같아요. 선거용으로 쇼하는 네, 것에 네. 불과해요. 네. 그다음에 지역구 이제 대부분이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지역구에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쵸. 공들여 왔는데 그렇죠. 그걸 비례제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지역구라도 이렇게 몇 개 좀 줄인다 하면은 자기 당 내에서 이제 공천할 때 이제 그쵸. 혹시라도 서로 자기 지역 치고받고 합쳐질까봐. 네. 치고받고 싸움이 나요. 네. 공천할 때. 안 그래도 공천 뭐 100석, 200석, 뭐 300석 공천한다 그래도 그 300석을 공천을 해도 그 선거 때마다 난장판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정말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그 국민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 제도는 연동형 비례, 100% 연동형 비례제도예요. 네. 이른바 100% 1인 소선거구제가 이쪽 극단에 있다라면 100% 연동형 비례제도가 이쪽 극단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중간은 이제 두 개 결합이죠. 그쵸. 비율이죠. 그러면은 100% 1인 소선거구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주권이 완전히 개망가뜨리는 네. 악독한 게 선거제도예요. 네. 왜냐하면은 30% 득표를 얻으면은 선대죠. 70% 반대하거나 기권한 사람들을 이겨버려요. 그쵸. 이게 무슨 국민 대의제입니까? 그러니 30% 표를 얻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니 70%가 시작부터 반대 세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연동형 비례제는 100% 연동형 비례제는 어쨌든 간에 내각을 구성하려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거나 네. 시작부터 과반 이상이 확보해야 내각이 구성이 돼요. 네. 만약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못하면 연립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하고 그쵸. 차라리 그게 4년, 5년 동안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으로 그냥 개판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국민들의 주권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예요. 네. 연동형 비례제도는 권력 구조로 보면은 원내각제하고 이렇게 직결돼 그쵸, 있어요. 그쵸. 네. 1인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하고 직결돼 있어요. 네. 그 대통령도 30% 갖고 대통령이 돼요. 네. 70% 시작부터 반대 세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제하고 소선거구제를 하면은 국회에서 만약에 여대 야소가 벌어져 버리면 대통령 5년 동안에 계속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여태까지 거대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 식물 국회 몇십 년 동안 그런 상황이 뭐 독재 그쵸. 정권 때를 빼놓고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근데 연동형 비례제나 내각제는 국민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국적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기존 내각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리면 해산을 해야 돼요. 선거 다시 치러야 돼. 다시 국민들한테 그 권한의 위임을 다시 물어서 이렇게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럼 뭐 어느 것이 더 국민들의 어떤 그 입법이나 어떤 행정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헌법으로도 보장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냐 이거예요. 그 미친개처럼 무슨 대통령제가 무슨 리더십이에요? 저게 지금 식물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한 생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한 해 만에가 다 생쇼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또 이제 뭐 다음에 또 네. 얘기하죠. 네. 이 정도로 합시다. 그 오늘 패스트트랙 국회에 난리 난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요거 좀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의장 여기 장소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걸로 입안을 못하게 하나 디지털 시대인데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민주당이고 자한당이고 기타 이렇게 정치권이고 정말로 이거 전부 물갈이 안 하면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순신 프로젝트 제가 이렇게 자폭 증세나 뭐 이렇게 제 멋에 이렇게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이순신 프로젝트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관심 갖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늦습니다. 나중에는 늦어요. 두고 보세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이게 전자 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그냥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업로드 시키면 끝나는 일을 있는 줄을 몰라가지고 15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안 써봐서 거길 들어가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거래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네, 근데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의를 이걸로 한 거예요. 누가 찾아가지고 한 명이 찾아서 그거 보고 아 진짜 국회의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진짜 그냥 완전히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나나 내 가족들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찾아서 스스로 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또 정책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한번 참여하셔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1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